네, 잠시 후에 2020년 정재홍 동북아 국제문화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례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좀 내려. 뒤에 봐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옥천문화원 행사팀장 신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마치 살얼음판에 서 있는 듯한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저희들도 방역을 최우선으로 그리고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개최하는 만큼 포럼장에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발표하시는데 토론하시는데 마스크 착용하고 진행하시는 점도 양해 말씀드립니다. 줌 화상 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옥천문화원 현장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4개국을 연결해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연결하는 만큼 발표나 토론이 제대로 전달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정재홍 동북아 국제문화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행사를 주최하신 옥천문화원 김승용 원장으로부터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33회 지용제 동북아 문학 포럼 새로운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중국에 계신 우리 김재국 교수님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레다만 교수님도 반갑습니다. 사실 올 초에 베트남 작가동맹하고 해서 우리 정재홍의 문학을 가지고 베트남에서 함께 일본, 중국 학자들과 함께 하려던 것도 저희가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결국은 이 온라인 줌을 통한 이런 화상을 통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콘텐츠로 문학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 또 따지고 보면 시대의 시류에 새롭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그런 한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포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확실한 이 세계에 저희가 문학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첨단의 시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세계와 동북아가 정재홍 문학을 알리고 또 서로 공유하고 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옥천문화원이 이 어려움을 뚫고 이렇게 해왔듯이 앞으로도 지용과 옥천과 또 대한민국 또 세계를 넘나드는 문학의 힘을 보여줄 것을 약속드리면서 멀리서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포럼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좌장을 맡아주신 유자요 지용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발표를 맡아주실 서울여대 이승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중국에서 발표를 맡아주실 항주사범대학교 김재국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발표를 맡아주실 베트남 작가협회 레다왕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옥천에서 발표를 맡아주실 김묘순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 토론을 맡아주실 예정이었는데 다행히 한국에 와 계셔서 직접 이 현장으로 모셨습니다. 동지사대 코리아 연구센터 소장 오타오사무 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토론을 맡아주실 항주사범대학교 김영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실 31회 정지용 문학상 수상자 문태준 시인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실 32회 정지용 문학상 수상자 장성남 시인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정지용 동북아 국제 문학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하 진행은 유자요 지용회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회 정지용 동북아 국제문학포럼 동북아 시대와 정지용 문학의 재발견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포럼을 어려운 가운데 준비해 주신 김성용 옥천문화원장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4가지 주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발제는 15분, 토론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1주제 정지용 씨의 순결성 추구와 그 정신사적 의미를 서울여대 명예교수이신 이승원 문학평론가가 발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에 이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지용 씨의 순결성 추구와 그 정신사적 의미인데 동서고금의 시인으로서 순결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요. 시인이 불결한 걸 추구하겠다 그런 시인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지용은 이 순결 추구의 자세가 처음부터 일관되고 그리고 뒤로 갈수록 더 강화되고 고조됩니다. 일제에 의한 정치적 억압이 강해질수록 그 순결 추구의 태도도 심화되고 고조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피면서 이 정지용의 순결 추구의 태도에 정신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산문과 시론에 나타난 순결 추구해서 수필, 밤이라는 수필이라든가 램프라는 수필 또는 노인과 꽃, 꾀꼬리와 국화 이런 수필에 나타난 정결한 세계의 추구 이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소한 장면인데도 램프를 밝히거나 혹은 밤에 한 전경을 보거나 그런 데에서도 순결 추구 어떤 대상에서 정신적 가치를 찾아내려는 그리고 그 대상에 정신의 가치를 부여하려는 태도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론을 보면 언어의 기교도 중시했지만 언어의 기교보다 내면의 정신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경서, 성전율을 마음으로 깊이 읽어야 시의 발전이 있다. 신앙이야말로 시인이 날로 사용해야 할 신에게서 오는 식량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정신의 경지를 중시했습니다. 특히 아주 독창적인 발언을 하는데 언어라는 것이 참 불완전한데 시인은 이 불완전한 언어로 정신의 세계를 추구하려고 정신의 세계를 표현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한다. 그것이 바로 시인의 정신세계를 고양시키는 일이다. 말하자면 언어의 불완전성을 끌어안고 고군분투해서 언어미의 결정체를 만드는 것이 시인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작업 자체가 상당히 정신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것, 순결한 것에 대한 관심은 이 산문, 시론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정지용이 이런 순결 추구의 정신이 나타나는 게 대체로 초기부터 보이기는 한데 초기에는 좀 약해요. 근데 이 사람의 가톨릭 입교가 이제 1928년 봄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시기의 시부터 정신적인 것에 대한 탐구의 경향, 정신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 귀국해서 1931년에서 34년까지 서울의 그 명동성당을 열심히 다녔고 가톨릭 신앙에 꽤 몰입을 했는데 그 신앙시도 썼어요. 그 신앙시에 이제 현실 세계에 대한 부정, 그 다음에 순결하고 신성한 세계를 추구하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지용에게는 이 가톨릭 신앙이 어떤 신성한 것,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톨릭 신앙시는 사실 시로서의 차원이 경지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를 잘 아는 정지용이니까 신앙으로서 쓴 신앙을 주제로 한 신앙시는 신성 추구의 측면은 드러내지만 작품으로서의 완전성을 기하기는 어렵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신적 추구의 거점을 산으로 옮겨 놓습니다. 산으로 옮겨 놓고 새로운 차원의 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청년 1933년 6월에 비로봉을 써요. 이게 산을 소재로 한 작품의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은 금강산 비로봉에 대한 인상을 표현했는데 거기서 비로봉의 자연미보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의 표상을 탐색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적의 엄숙성 속에서 산에 속에서는 인간의 연정조차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그런 독특한 공간을 이제 비로봉 정상에서 포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33년의 비로봉이라는 작품에 이제 그런 산을 소재로 한 깨끗한 세계에 대한 추구, 이것이 나타나고 후기로 가면서 이것이 더 강화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5년 10월에 정지용 시집을 발간을 하고 그 후에 파라솔이라는 작품 발표했어요. 36년 6월. 저는 이 연도를 상당히 중시합니다. 시인이 어떤 시점에서 작품을 썼느냐, 이걸 중시하는데 이 파라솔은 첫 발표 제목은 명모였어요. 명모. 여인의 아름다운 눈동자를 명모라고 하는데 어떤 여인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도시의 여성이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재능이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하루 일을 다 끝나고 밤에 잠을 자는 자기의 숙소에 들어가서 새알처럼 흰 정결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도시의 공간, 내 밤은 무서운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녀는 새알처럼 작고 정갈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이런 흰빛의 정결한 상징성은 흰 나리꽃을 좋아하는 그녀의 성격과도 통합니다. 또 나중에 파라솔로 제목을 바꿨는데 이 파라솔이라는 것은 이 시의 끝부분에 그는 구겨지는 것, 젖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파라솔처럼 질서 있게 접혔다가 질서 있게 탁 펼쳐지는 그런 깨끗하고 완벽한 것을 좋아하고 구겨지는 것, 젖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겨지는 것, 젖는 것을 싫어하는 결벽성을 여성이 애용하는 파라솔이라는 소재로 대신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질서에 대한 혐오, 또 희고 깨끗한 것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산에 대한 시가 집중적으로 쓰여지는 것은 37년 6월 이후입니다. 비로봉과 구성동, 제목이 아까 34년에 써가지고 정지용 시집에 넣었던 그 비로봉 따로 있고, 백록담에 들어있는 비로봉 따로 있는데, 이게 발표된 시점이 37년 6월입니다. 이 두 시는 그야말로 희고 정결한 세계에 대한 선망, 그것에 대한 동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속의 번잡함을 떠나서 맑고 깨끗한 것을 추구하는 자세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로봉과 구성동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 연도가 중시합니다. 연도가 중요해요. 37년 6월에 비로봉과 구성동, 37년 11월에 옥류동, 38년 4월에 온정과 삽사리, 39년 3월에 장수산 두 편, 그다음에 이제 39년 4월에 백록담, 춘설, 조찬 해가지고 41년 1월 정주영이 이제 문장의 마지막으로 발표한 시점입니다. 41년 1월에 많은 작품을 한꺼번에 발표하고 많은데, 이러한 작품들에 다 희고 정결한 세계, 세속의 번잡함을 떠난 맑고 깨끗한 것에 대한 동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시를 썼고 거의 모든 시가 그런 경향을 보이니까 이 시기에 정지용의 그런 태도가 강화되었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발표 시점 37년에서 41년에 이르는 이 시점에 그가 순결하고 신성한 세계를 추구하는 작품을 집중적으로 창작했다는 것, 거기에 아주 전력 투구했어요. 그럼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조선 총독부는 38년에 조선어 사용 금지령을 공포해서 모든 공식 문서와 학교 교육에서 조선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39년 10월에 이제 전시 체제에 대비해서 친일 어용 단체인 조선 문인협회를 구성해서 문인들로 하여금 이 조직에 들어오도록 회유했습니다. 39년 11월에 창씨개명 법령이 발표되고 40년 2월부터 8월까지 성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정책이 시행되었어요. 40년 8월에 일단 종결되었는데 한국인 80% 정도의 사람이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창씨 개명이 끝나는 시점인 1940년 8월에 한글로 간행되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폐간했죠. 그리고 그 이듬해 4월에 민족문학의 마지막 등불 노릇을 하던 문장과 인문평론을 폐간했습니다. 정지용의 위의 시들, 집중적으로 발표한 그 시들은 이 암울한 시기에 창작되고 발표된 것입니다. 세상이 혼탁할 때 맑고 깨끗한 시를 써야겠다라는 것은 시인이면 누구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지용은 거의 모든 시를 이 방향으로 집중해서 그야말로 전력 투구해서 시를 썼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지용 씨의 정신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의고체 문체, 예스러운 문체를 활용해서 순결 추구의 정신을 심어한 그의 문체 실험입니다. 온정, 삽사리, 장수산, 진달래, 나비, 호랑나비, 예장으로 이어지는 그 작품들은 그가 시론에서 밝힌 불완전한 언어로 정신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시를 정신적으로 고양시키는 일이라는 주장을 실제로 실천한 성과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는 언어로는 고전적인 정갈한 정신의 세계를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사라져가는 옛말, 고어를 붙들고 그 고어를 통해서 고전적인 깨끗한 정신을 추구하려고 노력한 것, 이것이 이 당시에 그의 문체 실험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적 탐구의 주제를 심오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의고적 문체를 구사한 것입니다. 이들 시의 문체는 시인의 의도적인 배려에 의해서 주제와, 그러니까 시인이 추구하는 클래시컬한 고전적인 맑고 깨끗한 세계와 그 다음에 그 의고적인 시어가 완전히 혼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말살되어가는 최악의 시대에 사라져가는 조선어를 붙들고 마지막 대결을 한 것이다. 저는 그런 의의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말살되어가는 최악의 시대에 사라져가는 조선어를 붙들고 마지막 대결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정과 삽살이가 있는데 38년 4월에 삼천리문학에 나란히 발표됐고 또 시집 백록담에도 이 두 편이 나란히 실려 있어요. 자매편이라고 할 수 있죠. 틀림없는 자매편인데 이 두 시는 주제도 유사합니다. 주제는 사랑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깊고 순수한 사랑. 이 두 시의 고어의 그 운율감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으니까 이 두 편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멀리 중국에 계시는 분, 또 멀리 베트남에 계시는 분, 또 일본에서 오신 교수님, 이런 분들도 고어를 활용한 정지용 씨의 운율미를 좀 감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대 함께 한나절 벗어나온 그 먼 골짜기 이제 바람이 차지하는다. 암남구의 곱은 가지에 걸려 바람 부는 거 하니 창을 바로 치놓다. 밤이 역자 화롯불 나시보지고 촛불도 치위 타는 얀 눈썹 아사리느니 나의 눈동자 한밤에 푸르러 누운 나를 지키는다. 푼푼한 그대 말씨 나를 인해 잠들이고 옮기셨는다. 조찰한 벽에로 그대 예신이 내사 나의 슬기와 외로움을 새삼 고를 밖에 땅을 쪼기고 솟아 고이는 태고로 한양 더운 물 어둠 속에 홀로 지적거리고 성긴 눈이 별도 없는 거리에 날리어라. 예, 금강산 온정리에 있는 그 온천 나오는 곳에 있는 숙소에서 이제 쓴 시입니다. 인용된 그러니까 자료에 인용된 시는 제가 이제 현대어로 조금 바꾼 거고 제가 지금 낭송한 것은 원시에 가깝게 원음에 가깝게 읽은 것입니다. 삽살이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 그대의 밤을 지키던 삽살이 괴임죽도하이 짙은 눌 가시살이 굳이 닫히었거니 덧머니요 미다지요 안에 또 척불 고요히 돌아 환히 세웠거니 눈이 치로 쌓인 고삿길 인기척도 아니하였거니 무엇에 후져 타던 맘 못 놓이길래 그리 짖었더라니 얼음알로 잔돌 사이 뚫돌아 죄죄되던 개울 물소리 기어들세라 큰 봉을 돌아 둥그레 둥굿이 넘쳐오던 이윽달도 선뜻 나려설세라 이절이 서대든 것이로냐 삽살이 그리 구름죽도 하이 내사 그댈 세례 그대 고센들 닿을 법도 하리 삽살이 짙다 이내 허울한 나로 도사리고 그대 벗으신 고운 신이마 위하며 자드니라. 그래서 이 두 작품은 그대를 향한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대에 대한 내 사랑. 근데 그게 직접 진술되지 않고 제3의 사물을 통해서 온천물이라든가 삽살이를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온천물처럼 태고로부터 변함없이 이어지는 지속적인 사랑, 그리고 따뜻한 사랑, 두터운 땅을 쪼개고 솟아 나오는 인내력, 추위를 몰아내는 온기, 이것을 지닌 사랑을 꿈꾸고 있습니다. 삽살이는 그대를 위해 헌신적 충정을 보이는 삽살이를 통해 나도 그러한 사랑의 순도를 가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헌신적인 사랑, 맑고 깨끗한 변함없는 사랑, 이것을 표현하는데 이제 고유어를 10분 활용한 것이죠. 또 장수산, 널리 알려진 장수산은 차고 오련이
겨울 한밤을 지키겠다. 차갑고 우뚝하게 솟은 겨울산의 추위를 자기가 한번 견뎌 보겠다는 정신의 지향을 표현했어요. 근데 이 장수산에서는 슬픔도 꿈도 없이 겨울 한밤을 견디겠다. 그럼 이 슬픔이나 꿈이 없다는 건 뭘 말하느냐? 슬픔이나 꿈은 인간의 감정이고 인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희로애락의 경우인데 그것까지도 다 배제한 상태에서 순결한 세계를 지켜보겠다. 그러면 슬픔과 꿈을 좀 간직하면서도 그걸 유지하면서도 현실과 싸울 수는 없는가?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의 모순과 맞서 싸우는 정신의 강인함이 요청될 겁니다. 그건 정말 독립운동으로 나가야 할지 몰라요. 그러나 현실 대결로 나아갈 결단이 서지 않은 마당에서는 정지용처럼 현실 격리의 고립성, 슬픔과 꿈도 차단하고 자기의 내면의 순결성만을 유지하는 것, 이게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차선의 방책이 아니었을까? 이것은 현실 대결로 시적자를 끌고 가진 못해도 현실에 영합하는 것은 적어도 막아준다. 그러한 정신사적 의의를 지닌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년 1월에 발표된 작품 중에 호랑나비와 예장이 있어요. 이 두 편도 자매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장지에 나란히 발표됐고 또 백록담 시집에도 나란히 수록이 됐어요. 이 두 시는 뭘 보여주느냐? 겨울 산에 눈 내린 깨끗한 정경에 어울리는 정결한 죽음을 보여주었다. 산에 정결한 분위기에 어울리는 그런 정결한 죽음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슬픔도 꿈도 포기한 상태에서 순결성을 지키려 할 때 이런 정결한 죽음에 대한 상상도 가능해진 것이 아닐까. 이 시기에 정지용은 확실히 어떤 고비로 그의 시정신이 내몰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느니보다는 깨끗한 산과 어울리는 정결한 죽음을 선택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기에 이 작품을 두 편이나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이 바로 이 호랑나비와 예장을 발표한 41년 1월에 발표됐으니까 그 고민한 시점은 40년 겨울이었겠죠. 그가 이 고립의 극점에 선 시기가 바로 194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39년 3월에 발표한 장수산에서는 깊은 산 고요 속에서 또 장수산 속의 겨울 한밤을 견뎌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김영랑의 독을 차고에 나온 표현대로 내 마음을 노리고 이리승량이 앞뒤로 덤비는 상황에서 이 의지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고 그걸 옮기기 위해서는 더 깊은 고립으로 스스로를 몰고 갔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히 홀로의 자리를 지킬 때 비로소 순결한 내부 공간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립의 한 극점에서 순수한 자연과 동화된 정결한 죽음의 환상이 떠올랐던 것은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이런 순수와 무욕의 정신세계를 추구한 것은 그 나름의 정신사적 의의를 갖는 일입니다. 이것은 당시 현실에 대결하는 길로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신의 의지는 보여준 것입니다. 정지용은 현실에서 격리되려는 고립의 의지를 순수성 유지의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제말 암흑의 3년을 침묵과 은둔으로 보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제의 음혹한 시기에 사라져가는 조선어를 붙들고 마지막 대결을 했다. 그리고 한국어에서의 고어 그리고 고유어를 사용한 예를
직접 시 낭독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정지용 시인은 순수성을 무기로 일제와 싸웠다, 이런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교수의 발제에 대해서 올해 제32회 정지용 문학상 수상자인 장성남 한양여대 교수가 토론하시겠습니다. 5분입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이승원 선생님의 그 발표문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마련했는데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본문에 거의 드러나 있습니다. 실은 그런 의미에서 조금 강조하는 정도의 그런 토론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원 선생님의 정지용 시의 순결성 추구와 그 정신사적 의미를 읽고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지용 시에 대하여 막연히 느끼고 있던 그 양식의 변화, 또 그 정신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텍스트와 산문, 시 텍스트와 산문, 생애사를 포괄하는 논증으로 명쾌하게 해명해 주셨습니다. 덧붙일 만한 질문 세 가지를 드리는 것으로 이 자리를 모면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 인용된 선생님께서 쓰신 본문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 본문에 짧게 덧붙이자면 정지용 시에는 이제 시경의 어떤 흔적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인용된 것에 의하면 노자의 어떤 사상이 제 눈에는 읽혔는데, 가령 예를 들면 노자 22장 곡즉전 편을 이제 예로 들면 불완전한 곡즉전은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제가 읽는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불완전한 언어로 정신적인 것을 더욱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지용 선생의 생각을 이제 피력했는데, 그 말은 요 노자구에 어떤 것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질문 삼아 했습니다마는 선생님의 본문에 온정이나 삽살이 같은 작품이 에세이에 합당한 시 텍스트다,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신앙시를 통해 현실 부정과 신성 추구라는 우리 시의 미개척 영역을 과감히 시로 수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산을 대상으로 정신성과 신앙시의 영역으로 삼았다는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제 그것이 그분의 카톨릭 입교가 계기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백록담이나 비로봉, 장수산, 게다가 요 비로봉이나 이런 시들은 보면은 그게 이제 신앙의 정점에서는 다 상통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연정은 그림자마저 벗자 같은 구절, 아주 구체적인 구절에서 카톨릭 신앙을 벗어나서 강한 어떤 불교적 세계까지도 깊이 있게 담아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의견을 좀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아까 그 온정이나 삽살이 같은 작품의 예에서 가람 이병기 선생의 단순한 영향이 아니라 어떤 강한 당시 본인의 강한 시적 그 사상이랄까, 의지 같은 것들을 드러낸 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어들, 고어체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한 시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그런 시론이 뒷받침되어 있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다른 발표문에도 요 질문이 나와 있던데, 위에 시의 내용도 내용이려니와
어떤 민족적 자의식이 그것이었다는 발견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졌는데 제 질문과 조금 떨어져 있는데 바다 시편에 대해서도 덧붙여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다른 선생님 발표문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질문에 대신하겠습니다. 네, 장성남 교수의 토론에 대한 이승원 발제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그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거부터 먼저 카톨릭 신앙이 신성 정치구의 매개 역할을 했는데 비로봉 같은 시를 보면은 비로봉이란 단어도 불교와 관계되고 또 연정은 그림자마저 벗자라는 것이 어떤 감정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그런 불교적인 달관 혹은 불교적인 각성과 통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근데 이 질문지를 사실 제가 먼저 봤거든요. 근데 정지용 씨 문헌을 쭉 보면 정지용은 불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시에서든 산문에서든. 그리고 우리나라는 불교가 삼국시대에 기원 후 4세기에 들어왔죠. 300 몇십 년. 그리고서 이제 조선이 건국되는 1300 몇십 년까지 1000년을 불교의 세계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지명, 인명 뭐 여러 가지 우리 용어들, 우리 어휘에 불교의 영향이 아주 깊게 남아 있죠. 그래서 산의 그 명칭 중에는 비로봉이니 영취산이니 불교적인 소재의 그 산 이름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연정은 그림자마저 벗자 이런 감정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태도 불교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 정지용의 문헌에는 불교에 대한 관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 1은 노자적인 세계. 근데 노자의 이 세계와 불교의 세계가 통하는데 이게 크게 보면 불이성, 대립적인 것을 무화시켜요. 구부러진 거와 곧은 거 둘 구분하지만 사실은 노자의 관점에서는 구부러진 거와 곧은 것이 통한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이원성의 지양 그걸 넘어서는 거 이걸 불이의 세계관인데 산을 소재로 한 정갈한 그런 정경을 추구하는 것은 노장적 세계하고 통합니다. 이것은 사유의 측면에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이게 어떤 그 정지용의 나는 노장 사상이다, 나는 불교 사상이다 하는 사상적 선택 이전에 산이 주는 분위기가 그런 이원적인 대립을 무화시키는 것으로 수용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 언어라는 불구의 대상을 가지고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게 노장 사상하고도 또 가까운 것 같고 또 그 온정이라는 시에도 이제 그런 걸 잘 알 수 있는데 바다 시편은 또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근데 정지용의 바다, 정지용 시집 제일 앞에 있는 바다는 시문학의 1930년에 발표한 거예요. 고래가 이제 횡단한 뒤 해협이 천막처럼 퍼덕이오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두 번째 바다 그 정지용 시집 두 번째 지면에 있는 게 또 바다인데 그래서 그건 바다 1, 바다 2 이렇게 했죠 시집에. 근데 그건 시원 35년 12월에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정지용 시집이 35년 10월에 나왔는데 이 두 번째 바다는 35년 12월에 시잡지에 발표됐으니까 시집 원고 묶으면서 새로 쓴 거를 이제 시원에도 발표해서 나중에 실린 거죠. 근데 이 시를 보면 바다가 막 움직여요. 바다는 뿔뿔이 닫아내려고 했다. 푸른 도마뱀 때까지 제재 발랐다. 바다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화가 여기서 이제 화가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것을 포착하려는 시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바다의 꼬리가 잡히지 않아서 그걸 끌어붙여서 뭔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나중에 만듭니다. 변죽을들로 손질하여 물기를 씻었다. 가까스로 몰아다 붙이고 변죽을들로 손질하여 물기를 씻었다. 이 애를 써서 만든 바다 그림에 손을 씻고 떼었다. 간신히 바다의 그림을 만들었어요. 화가가. 이건 시인이 바다라는 꿈틀거리는 대상을 언어로 포착해서 시로 만드는 그 과정으로도 볼 수 있어요. 불완전한 언어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를 형상화해서 어떤 작품을 완성해가는 그 과정을 이 바다 2라는 시가 35년 12월에 발표된 그 시집에는 바다 2로 제시되어 있는 이 시의 불구의 언어를 가지고 완성된 작품을 노력하는 시인의 고투 다 만들었더니 그 바다가 찰찰 넘치도록 돌돌 구르도록 움직이는 모습을 여전히 지니면서 연잎이냥 오므라들고 펴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언어로 그린 그림으로 그린 바다인데 바다 그림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더라. 과연 언어로 움직이는 바다의 모습을 이렇게 재구성, 형상화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이 시 속에 포함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토론입니다. 한국 시인 정지용과 중국 시인 대망서의 시에 나타난 고향 이미지를 비교 연구한 중국 항주사범대학교 김재국 교수께서 발제하시겠습니다. 쓰실 수 있는 시간은 15분입니다. 김재국 교수님, 발제해 주시죠. 예, 들리십니까? 예, 저희 잘 말이 들립니다. 들리십니까? 잘 들립니다. 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김승용 원장님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중국의 북경에, 저희 집은 북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서 편안하게 마스크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행복하게 지금 여기 토론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반갑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의미 있는 학술회를 또 진행해 주셔서 굉장히 감동도 받았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할 시 논문은 한국 시인 정지용과 중국 시인 대망서의 시에 나타난 고향 이미지 비교입니다. 제가 이 두 시인을 비교하려고 했던 거는 두 시인이 처한 그 시대가 너무 또 비슷했고, 그리고 두 분이 또 겪었던 그 살아온 역사가 너무도 비슷하고, 그리고 또 중국 시단에서 그 대망서 시인을 평가하는 것과 한국 시단에서 정지용 시인을 평가하는 그 평가도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비슷한 두 분을 비교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의도적으로 뭐 다 비교할 수는 없고 해서 그게 고향에 대한 시만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그 정지용 시인이 향수하고 그 고향이라는 두 수의 시를 저희가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그리고 대망서의 고향에 대한 시 하나는 그 이우수여라고, 이게 중국어로는 이우수여인데 한마디로 놓고 말하면은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방랑자의 노래, 그리고 류스라는 거는 여행자의 그리움, 이렇게 여행자 떠도는 나그네의 그리움이라는 이런 두 수의 시를 비교하면서 그때 당시에 중국의 지식인들, 중국의 시인들이 고향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왔느냐, 그런 시들에는 중국 지식인들이 어떠한 정서가 나타나고 한국의 지식인들이 어떤 정서가 일어나느냐 하는 걸 제가 조금 비교해 보려고, 뭐 굉장히 여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였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두 시인을 좀 깊이 있게 연구하면은 뭔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이 두 시인에 대한 그 비교를 시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두 시인이
시인이 이상하게 여러 점으로 비슷한 거예요. 이 두 시인이. 그래서 그 두 시인이 비슷한 점을 제가 간단하게 여기에다가 제가 논문에다 썼는데 간단하게 제가 실례를 들면 이래요. 첫째, 정지용 시인이 1902년에 태어났다면은 대망서 시인도 그로부터 3년 뒤인 1905년에 태어났습니다. 말하자면 둘은 겨우 3살 차이밖에 나이 차이밖에 안 되고 거의 동시대에 태어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지용 시인은 17살에 처음으로 고향인 충청북도 옥천을 떠나서 서울에 있는 휘문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 것과 비슷하게 대망서 시인도 17살에 처음으로 자기 고향을 떠나서 고향인 항현을 떠나 항주에는 정문중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두 분이 다 17살에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대도시에 가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분들에게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런 향수가 이분들에게 정서성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지용 시인이 희문고고에서 홍사용, 김영랑, 박팔량 등 문학동인들과 함께 동인지를 꾸리며 활발한 창작 활동을 진행한 것처럼 대망서 시인도 시칩전, 장철이 이분들은 다 중국에서 그때 당시에 아주 활약한 이런 시인들입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난사라는 이런 문학 동아리를 묶고 난사 문학지에다가 여러 편의 시를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이 점도 정지용 시인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연히 일치겠지만 두 시는 모두 천여작으로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정지용 시인이 천여작으로 소설을 발표한 것처럼 대망서 시인도 천여작으로 소설을 발표합니다. 정지용 시인은 사민이라는 이런 소설을 발표하게 되고 대망서 시인은 빚이라는 이런 소설을 처음으로 난사문학제에 발표합니다. 그러나 두 분이 소설로서 거의 완벽성을 갖추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이 소설로서는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시인님이 다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 그 다음 다섯 번째, 두 시인은 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자기 고향과祖国을 떠나서 외국에 가서 유학합니다. 그러니까 정지용 시인은 한국을 떠나서 일본에 가서 유학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대망선 시인은 중국을 떠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프랑스에 가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점이라는 건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 대망서 시인은 어떤 의미에서도 모더니즘의 고향이라고 번고단이라고 할 수도 있는 서양에 직접 가서 프랑스에 직접 가서 거기 서양의 모더니즘과 직접 만났고 직접 거기서 체험했다는 이 점하고, 그러나 정지용 씨는 일본에 가서 일본의 기타하라 하쿠슈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서양의 현대 문학을 접했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놓고 말하면은 서양 문화를 직접 접한 것이 아니고 일본을 통해서 조금 간접적으로 일본 문화를 접했다는 것, 그런 점이 약간하게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두 시인은 또 모두 외국에서 유학해가지고 돌아온 다음에 모두 다 교사직에 종사합니다. 대망서 씨는 중국의 항일전쟁이 끝난 다음 홍콩에 가서 홍콩에서 상해 시립전문학교에 가서 대학교 선생하고 교수하고, 또 상해 음악 전문학교에 가서 후에 또 대학교 교수하고, 이런 두 분 다 이 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대학교 교수한 이런 경력도 갖고 있습니다. 대망서 씨는 미국에 가가지고 돌아와서 프랑스 문학도 가르치고, 그리고 에스파냐어도 가르치고,
이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도 두 분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시는 후에 모두 자기가 소속된 나라에서 현대파 시문학의 개척자, 기수로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대망서 시인을 모더니즘이 수령이다, 영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도 거의 두 분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공동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조금 두 분이 그 가족 그런 배경을 보면 좀 틀리는 것 같아요. 이 가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망서 시인은 서양에 와서 서양의 그 자유적인 그런 문명을 배워서 그런지 돌아와서 아무튼 그 대망서 시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점 하나가 중국에 와서 소문난 점이 하나가 뭔가 하면은 대망서 시인은 굉장히 사랑해서 여러 가지 풍파를 겪습니다. 적어도 대망서 시인은 중국에 돌아와서 3번 여자를 만나서 3번 결혼했다가 3번 이혼하는 이런 풍파를 겪습니다. 그 사랑에서. 그래서 제일 나중에는 자기보다 21살이 어린 그런 자기 여학생 같은 이런 그 16살 되는 여자와 결혼하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게 꽃이 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다 실패로 끝나는 그래서 대망서 시인의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랑에서 실패 그런 것 때문에 대망서 시 중에서는 사랑시가 아주 유명합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의 젊은이들이 대망서 시인을 좋아하는 원인이 하나가 대망서 시인의 시가 너무 애상적이고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대망서 시인의 시 중에서는 사랑시가 아주 이름이 있습니다. 이 점이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은 정지용 시인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 정지용 시인 중에서는 사랑시는 너무 그렇게 큰 역할을 일으키지 못하는데 또 사랑시도 별로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지용 씨는 사랑 면에서는 옥천에서 했던 그 부인과 그냥 같이 살아서 나중에 그 부인을 또 서울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끝까지 같이 사셨고 이런 사랑에서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좀 보수적이라 할까 어떤 전통적인 이런 남자가 아니냐 그냥 그 부인과 같이 오래 살았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나 대망서 시인은 서양의 문물을 가서 접수해가지고 대망서 시인 외에도 중국에는 그 서지모라는 이런 시인이 대망서와 비슷한 그런 시인이 있는데 이분도 서양에 가서 유학하면서 유명한 모더니즘 시인들로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은 대망서 시인보다도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이런 모더니즘 시인 그 서지모라는 분도 서양에 돌아와가지고 3번 여자와 연애를 했다가 결혼했다가 3번 또 이혼하는 이런 두 분이 또 비슷한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국 이 시인들이 서양에 가서 이런 그 결혼에서도 굉장히 자유스러운 이런 것들을 또 서양이 그런 자유를 배워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사랑시가 대망서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런 점. 그리고 이제 대망서 시인과 정지용 시인이 그 두 분의 시를 간단하게 비교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대망서 시인을 중국의 시인들의 대표 인물처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좀 아니고요. 그래서 중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이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대망서 시인 한 분을 놓고 이 사람이 중국을 대표하는 이런 시인이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향 하나만 신뢰를 들더라도 대망서 시인이 살았던 절강성, 항주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옥천문화원과 우리 한국사범대학교에서 지금 이게 합수를 하고 있는데 가보셔서 알겠지만 항주라는 그 자연과 항주라는 그 인문 그런 것들이
이 북방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말하는 중국에서는 강남 하는데 그 대망사가 바로 강남의 시인이었거든요. 중국의 유명한 노신도 우리 항저우에 있는 강남에 있는 소설가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지모도 또 강남에 있는 이런 시인들이었고 그래서 강남은 중국에서 말하면은 굉장히 잘 사는 곳이에요. 굉장히 잘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가지고 한국이 그때 당시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때 한국에는 굉장히 먹는 문제 모든 것들 말하자면 가난이 굉장히 큰 문제였지만은 강남 쪽만은 직접적으로 일본의 침략도 받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그쪽은 또 물산이 풍부하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절강 그쪽 강남을 어미지향이라고 하거든요. 어미지향이란 말은 쌀도 많이 나고 물고기도 풍부한 이런 고향이다 이런 뜻에서 그래서 그쪽에는 그렇게 옛날부터 풍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고프거나 가난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지용 시인이 그 시들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향수에 젖어서 이렇게 쓰셨는데 그 속에 대망서 시인이 고향에 대한 시와 비교하면은 어떤 점이 조금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정지용 시인은 그 가난을 많이 그쪽 그 고향에 대한 그 이미지를 부여할 때 가난에 대해서 많이 말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말은 특히 그 맨발바람이 아내라는 이런 말도 나오고 이러는데 또 아버지 그 볏짚 끓은 베개를 베고 이거 누웠다는 거라든가 그리고 그 지붕이 아주 헐망한 그 지붕이라는 그런 시에 그런 말도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정지용 시인의 그 고향의 이미지는 가난과 많이 연계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가난과 많이 연계된다는 그 말은 우리 대망서 시인에 비해서 대망서 시인의 시에 비해서 가난과 상대적으로 말해서 가난과 많이 연계되지 않느냐. 대망서 시인의 고향에 대한 시는 가난과 별로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물산이 풍부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의 직접적인 침략과 지배도 받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역사에서 쭉 이래 보면은 강남이라 하면 가장 물산이 풍부한 곳으로 그래서 그것보다도 대망서 시는 자기 고향의 시에서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은 낙후함, 사람들 미개함, 깨지 못한 이 미개함, 그 가난이 아니에요. 정지원 시인은 가난을 미화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묘사하는데 자기 부인이 맨발바람이 아내라든가 또 볏짚 그런 베개를 베는 아버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미화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 미화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바로 정지원 시인이 고향을 떠나서 갔던 것이 바로 조금은 그래도 도시보다는 시골보다는 근대화된 서울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옛날에 자기 어렸을 때 겪었던 이런 인정 그리고 이런 가난들이 다 그리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대도시에 와서 살다 보면은 그런 정서와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가난마저 살아가게 되는 그게 또 그 가난이 바로 도시 근대화돼가는 이 도시보다 다른 점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점이 하나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대망서 시인의 고향 시는 정지용 시인은 자기 고향을 그림처럼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그린 거예요. 정지용 시인의 그 시를 보고 만약 화가 보고 그리라면 그게 산도 그릴 수 있고 그 논밭도 그릴 수 있고 그게 가을에 나가서 이삭 주는 그 부인들이 그런 모습도 그릴 수 있고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또 볏짚 베개를 베고 또 계시는 또 아버지 그림도 이런 그림을 이렇게 막 그리듯이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런데 대망서 시인의 고향에 대한 시는 모호한 고향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이 아닌 그런 고향
대망서 시인이 시를 가지고 만약 그림을 그리려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현대적인 그런 필치로서 고향을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어요. 그런 시를 정지용 시인이 향수처럼 그렇게 하나의 그림처럼 그린 이런 시를 대망서 시에서 찾으려고 제가 애썼는데 없어서 굉장히 제가 당황스러웠는데요. 근데 그게 또 다른 점이 아니냐. 그러면 왜 대망서 시인이 고향 시는 그렇게 화폭처럼 그림 보듯이 그렇게 구체적인 이런 시는 없느냐. 그거는 말하자면은 대망서 시인은 항현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항현이라는 거는 뭔가 여기 항주시와 항해는 아주 가까워요. 우리가 지금 항저서범대학교가 어항이라는 곳에 있는데 어항구라는 곳에 대망서 시인이 살았던 항현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거의 항주시와 거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던 만큼 아마 대망서 시인은 항주에 가서 공부하면서도 자기 고향하고 이 항주시 너무 이질적인 그런 이질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치는 정지용 시인이 옥천이라는 이 시골에서 아주 낙후된 시골에서 살다가 갑자기 멀리 근대화된 서울시에 가가지고 느꼈던 그 이질감과는 전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대망서 시인은 자기 고향과 항주시와 별로 다르지 않는 거의 이어져 있는 가까운 곳에 그런 곳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망서 시인이 살았던 항현은 항주시와 거의 붙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산내와도 아주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로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대망서 시인이 느꼈던 고향은 여기 정지용 시인이 멀리 옥천을 거리고 멀리 맨날 며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갔던 서울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정지용 시인이 그렇게 다른 멀고도 자기 옥천과 너무 다른 이런 도시에서 느꼈던 고향과 대망사가 그렇게 가까운 항주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자기 고향을 느꼈던 이런 고향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대망서 시인이 시에서 많이 고향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는 물. 여러분들 알겠지만 강남에 가보면 물이 많아요. 바다와도 가깝고 여러 가지 서호도 있고 전남강도 있고 이래서 물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향, 도처에 물이 있는 이런 고향. 그래서 물이라는 걸 가지고 고향의 이미지를 내세워서 쓴 그런 시들이 대망서 시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강남에는 습지라는 게 아주 많아요. 습지가 많기 때문에 또 대망서 시인의 시에서는 항상 습지가 많은 갈대가 이 고향의 이미지를 많이 노래되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망서 시인의 시에 많이 나타나는 것이 외가리. 외가리도 습지 이런 호수에서 많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망서 시인이 고향의 이미지를 부여하는 데는 오히려 가장 항주에 많았던 것들, 습지, 호수, 물, 갈대 이런 것들이 많이 그리고 바다까지도 이제 노래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점에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의견 많이 지났습니다만 말하고 싶은 거는 대망서 시인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그리고 정지용 시인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어떤 의미에서 좀 다르다. 왜냐하면 대망세 씨는 너무 고향과 멀리 떨어진 거 있었잖아요. 아주 고향과 가까운 내일이라도 가보고 싶으면 가볼 수 있는 그런 고향. 그러나 정지용 시인의 고향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그림이 정지용 시인의 고향에 대한 그림은 대망서보다 더 짙을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대망서 시인은 고향에 대한 그런 그림의 시를 어느 때 썼는가 하면 상해나 항저에 있을 때 쓴 게 아니고 거의 다 프랑스에 있을 때 쓴 겁니다. 그래서 두 수의 시는 하나는 32년도에 썼고 하나는 35년도. 그때 대망서 시인이 프랑스에 있을 때 대망서 시인이 고향에 대한 그림을 쓴 거예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상 제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재국 교수의 발제에 대해서 역시 항주사범대학교에 재직하는 김영란 교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5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말씀하시죠, 김영란 교수님.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은 항주사범대학교 김영란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잘 들립니다. 논문을 잘 보았습니다. 김재국 교수님의 논문을 먼저 정지용과 대망서의 경력에서 비슷한 점들을 발견하고 비교 가능성을 제시하여 자연스럽게 정지용과 대망서 시에 대한 평행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음향이 연결이 잘 안 되네요. 예, 이제 말씀하십시오. 이제 연결됐습니다. 예, 들립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김재국 교수님의 논문은 고향과 관련이 있는 정지용의 향수, 고향, 그리고 대망서의 방랑자의 노래, 여행자의 그리움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상술한 시들에 나타난 음향이 또 끊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예, 이제 연결되었습니다. 예, 말씀 네. 계속하시죠. 예. 교수님의 그 논문에서 향수는 정지용 시인이 일본으로 유학 가기 전인 1923년 3월에 창작한 것이기에 국가 민족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발표 연대는 지금 1927년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교수님께서 다른 역사적 문헌 등에 의해 발표 연대가 희성된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관련된 선행 연구가 없어서 혹시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두 시인의 고향 이미지를 어떻게 대망서의 방랑자의 노래에서 교수님께서는 서양에 비해 너무나 뒤떨어진 고향의 우매함과 낙후함만을 애탄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판단하시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도 저는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시인이 정지용과 대망서 시인이 모두 외국에 나가서 유학한 경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논문에서 서양의 현대 이미지즘 문학의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나타난 그들의 고향 의식이나 시를 쓰는 문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고향 의식을 나타내는 이 네 편의 시에서 모더니즘 문학 사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 교수님,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 향수는 정지용 시인이 1923년 3월에 창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지용 시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서를 인용했는데 누군가 하면은 정지용 시 신창적 탐구라는 저서를 쓴 이승원 교수님의 책에 여기
여기에 정지용 연보에서 찾아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에는 1923년 3월에 창작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란 교수는 이 1927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1927년에는 향수가 발표된 게 아니고 1927년에는 오히려 뭐 엽서에 쓴 글이라든가 오골 소식이라든가 발열, 태극선에 날리는 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927년에 발표되고 1923년도에는 1923년 3월에는 이 향수가 발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23년도에 이 향수는 1923년도에 우리 정지용 시인님이 휘문고보를 졸업한 해이자 또 일본 그 도시사 대학교에 유학한 해입니다. 그러면 일본 도시사 그 대학교에 유학가가지고 썼는가 하면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일본에 유학가기 전에 1923년도에 3월에 쓴 거예요. 그래서 유학간 거는 제가 5월에 유학간 걸 아는데 3월이면은 여전히 휘문고보를 졸업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휘문고보를 다닐 때 이걸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관련된 선행에서는 그 시인의 고향 이미지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이 문제를 저희가 대망사하고 정지용 두 시인의 고향 이미지를 놓고 논문을 연구한 것은 저희가 지금 발표한 이 논문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제가 참고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이거 두고 비교하면서 썼던 논문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따로 그런 정지용 씨는 정지용 씨 나름대로 정지용 씨를 쓴 논문들을 제가 참고했고요. 그리고 대망서 씨는 대망서 씨 나름대로 또 대망서 시인만 연구한 논문들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제기했던 문제, 논문에서는 대망서 방랑자의 노래와 서양의벽에 뒤떨어진 고향의 우매함과 낙함을 애탄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구체적 근거를 알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해됩니다만은 근거를 제시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이게 말하자면은 이 대망서 시는 프랑스에 가서 직접적으로 모더니즘 문학을 가서 배워와서 그런지 대망서 시인의 시는 정지용 시인의 시보다도 훨씬 난해합니다. 아주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모더니즘 시를 놓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했다 말하기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아주 큰 뭘 말했다고 하면 그건 아주 큰 모험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고향 정지용 시인의 고향을 분석하면서도 정지용 시인의 고향은 정지용이 그때 이미 일본에서 돌아와가지고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30몇 살 때 정지용 시인이 이 고향을 썼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어떤 식민지 영향에 의해서 일본의 일제 식민지에 의해서 변화된 고향에 대한 어떤 실망, 마치 일본 식민지 통치에 대한 불만이라고 이렇게 거기다 말했는데 거기다 그런 식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고향에 대해서 고향에 대한 실망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거는 일본과는 관계없이 정지용 시인이 일본이란 근대화된 나라에라서 거의 5년 동안 공부하면서 6년 동안 유학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귀국해 돌아와서 너무도 일본과 뒤떨어진 고향에 대한 어떤 실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모더니즘이라는 이 자체가 직설적인 걸 항상 피해가지고 덮어 감추면서 에둘렀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일본이 또 감시가 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더니즘으로 감추면서 쓰는 게 가장 가능하지 않느냐. 네, 잘 알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제는 정지용 시인의 동시와 개작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단법인 세계문인협회 부회장이신 김묘순 문학평론가께서 15분 이내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묘순입니다. 정지용 동시의 개작에 대한 서고에서는 동시의 서지적 변이와 해제에 주목하고 언어의 불임과 그 의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에서는 정지용 동시를 음절과 음보의 규칙성에 따른 정형 동시와 언어의 변화로운 구사로 시각적 효과에 집중한 변형 동시로 분류하였어요. 정형 동시에서 시적 화자의 구속된 감정 표출 형태와 다양한 언어 외적 기호를 사용하여 구사된 것을 살펴보았어요. 3장에서는 정지용이 조선어가 아닌 외국어 즉 일본어를 도구로 사용하고 그 동시를 개작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어요. 처음에는 일본어로 발표된 동시나 조선어로 발표 후 일본어로 개작 과정을 거친 동시에서 자아와 세계의 갈등을 드러냄에 대하여 집중하고 정지용의 이중 언어로의 넘나듦에 대하여도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동시는 1920년대와 1930년대 초에 대부분 창작되는데요. 이 시기에 정지용 동시를 음절과 어절에 따라 정형 동시로 분류하고요. 언어 외적 기호인 물음표, 긴 줄표, 동그라미, 까만 동그라미 등의 기호를 도구화한 변형 동시로 분류하였습니다. 2장 1절에서는 정형 동시인 홍시와 띠 그리고 지는에는 팔음절로 고정되고 있는데요. 이는 시대적 배경과 맞물린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얻은 복잡하고 공공한 정지용의 구속된 감정 처리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절제하는 방법의 일종으로 정지용은 동시에 정형화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봅니다. 2장 2절의 변형 동시에서는 무어래요의 물음표에서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화자의 대상에 대한 기다림을, 해바라기 시에서 긴 줄표는 일제 강점기 현실에서 지니는 울분과 대치함을, 바다 3에서 동그라미는 명과 연을 확연히 구분하고자 하는 시적 처리를 나타내고, 까만 동그라미는 소리나 모양이 연달아 발생하는 정서를 나타냈다고 보았습니다. 3장에서는 정지용 동시에서 사내섹시 들녘사내나 돌아오는 길처럼 처음에 일본어로 발표된 작품과 호면처럼 조선어로 먼저 발표하고 일본어로 개작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째, 사내섹시 들녘사내에서는 언어 외적 기호인 낮표나 긴 줄표를 사용하여 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어 외적 기호의 사용을 통한 개작으로 조선어와 일본어의 시적 넘나듦에 대한 끊임없는 실험 정신을 발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돌아오는 길은 일본어로 발표된 이후 조선어로 개작되거나 재수록되지 않았는데요. 당시 정지용은 조선의 현실이나 자녀의 사망 등으로 혼란스러움과 불안감이 팽배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에서 돌멩이는 시적 화자인 나가 울분을 토해내는 대상인데요. 시인의 당시 복잡하고 신선했던 마음 한구석일 수도 있습니다. 조선어와 일본어의 넘나듦을 실험하고 있었던 그가 개작도 하지 않으면서 다시 이 시를 거론도 하지 않았던 것은 정지용 시적 환경의 모호한 혼란성에 대한 헤매의 과정이었던 것은 아닐까 합니다. 셋째, 조선지광에 발표한 호면의 흰 개우는 근대 풍경에서는 백조로 표기하고 있어요. 이후 정지용 시집에서는 다시 흰 개우로 쓰고 있어요. 이것으로 보아 본래 정지용의 의도는 백조가 아닌 흰 거위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듯합니다. 여기에서 화자는 호수를 건너는 흰 거위를 보며
박수 소리도 고요함으로 건너게 하고 호수마저 고요함으로 미끄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정지용이 추구하였던 현실의 고요함과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정지용은 동시에서 반복적인 음절의 고정화를 시각적으로 처리하면서 그 시대의 공공함과 구속된 감정, 울분 등을 사귀며 정형이나 변형 형태의 동시를 창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어와 일본어로의 시적 넘나듦에 대한 시도로 복잡하고 신선했던 현실을 견디며 고요함을 추구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묘 선생님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발제에 대해서 정지용 시인의 모교인 일본 도시시아 대학의 오타 오사무 교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5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교토에 있는 도시아 대학교에서 온 오타 오사무라고 합니다. 제가 작성한 토론문의 첫 번째 문단은 그 김여순 선생님의 발제문을 인용해서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순 선생님은 전지영의 정형 변현돈 씨와 개작에 주목하시고 두 가지 점을 발견한 점은 아주 흥미롭고 아주 흥미롭고요. 그 전지현 씨의 연구의 폭을 넓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여순 선생님의 연구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 문제와 과제를 지적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행 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 좀 아쉽다고 좀 느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선행 연구로서 김동희 씨 전정의 이중언어 의식과 개작 현상 연구, 이거는 2017년 고려대학교 박사 논문인데요. 이 논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김동희 씨의 제3장 이중언어 활용과 새로운 장르의 탐색, 그리고 제4장 개작의 양상과 시적 모색 과정은 김명순 선생님의 발제 논문하고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김동희 씨의 연구를 선행 연구로서 반드시 언급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김동희 씨의 연구 방법이나 해석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오해가 보이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은 발제문의 42쪽 2쪽의 두 번째 줄인데요. 여기서 해바라기 시를 창작하였다는 1925년은 국내에서는 일제에 의해 치안유지법이 건포되었다고 치안유지법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치안유지법을 당시에는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단체 조직이 금지되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조금 이게 치안유지법의 설명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1925년에 시행된 치안유지법이란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그 후에 세계적인 공산주의 운동이 확산되고 일본에서도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그것을 일본 정부가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된 그런 법률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천안제를 변혁하거나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할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그것을 알면서 그 조직에 가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었습니다. 이후 1928년에 최고형이 사형이 추가되고 41년에는 개정되었으며 사회주의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까지 탄압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많은 조선인들도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사람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사상, 마음을 처벌하는 그런 법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48년도에 수립된 대한민국도 이것을 이 치안유지법을 바탕으로 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고 61년도에는 방검법도 이것을 바탕으로 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형이 가장 활발하게 시작을 전개했던 1920년대 중반의 일본은 1910년대에 계속되었던 민주주의와 변등 등이 중요시된 대전 데모크라시 시대가 끝나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 심화되고 30년대 전쟁과 폭력의 시대에 접어들어가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즉 20년대 중반은 상대적으로 평화스러운 대전 데모크라시 시대부터 30년대 백색 테러가 전쟁의 시대 사이에 과도기적인 시기였으며 1925년의 치안유지법은 대전 데모크라시 시기의 전식으로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전지형은 바로 그러한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시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인 전제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45페이지의 첫 번째 줄인데요. 그 러시아 대학교 예과 학생 페이지에 발표된 사내 아가씨 그리고 들판의 사나이를 전지형 일본어로 제초로 발표했던 이 시라고 쓰셨습니다만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제초로 발표된 그 일본어 시는 러시아 대학교 학생들의 동인지 마치라는 가자죠. 마치에 수록된 신라의 성류라는 시가 있습니다. 1925년 3월달에 발간된 잡지입니다. 세 번째로 발표자는 44쪽의 3장에서 이중 언어의 시적 넘나들음에서 일본어를 외국어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중 언어적 표현 가능성을 시사하고 시적 넘나들음의 폭을 넓히고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평가가 타당한 것인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즉 일본어를 단순한 외국어로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군대와 군대에 포함되는 식민지배 문제에 대한 이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지형에게 일본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식민지배하에서 배울 수밖에 없었던 국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즉 식민지 종주국의 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전지형은 그러한 일본어를 통해서 근대적인 것을 그것은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발명이나 그런 화려한 물품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나 자유, 평등 등 사상도 포함해서 갈망하고 접하게 되었으며 군대에 대한 매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군대 시인으로서 알려져 있었던 키타라 학슈를 존경했고 그가 주도했던 군대 풍경에도 시를 쓰게 된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일본어는 식민지 전주국의 국어입니다. 그 국어가 조선의 교육이나 문학 세계를 침식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을 전지형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선 전도부는 20년대에는 문화 전치를 표방하면서 어느 정도 조선적인 것을 허용하면서 서서히 일본적인 것으로 대체해 나가는 동화 정책으로
통치의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한 시민 지배도 군대의 한 측면이고 그야말로 군대 폭력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지용에게 일본어 내지 일본어로 서술된 작품들은 폭력적인 것이라고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군대적인 것에 숨어있는 갈망, 매력과 폭력이라는 머슴된 측면을 알게 된 전지용은 자신이 쓴 일본어 시와 조선어 시에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전지용은 군대의 머슴된 측면 그리고 자신의 군대에 대한 분열되는 마음, 일본어 시와 조선어 시 사이에 분열되는 상황, 그것이야말로 식민지의 상황이고 그러한 모습 자체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지용이 왜 동시를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고, 아니면 발표자는 왜 전지용의 동시를 주목하게 되었는지 그의 의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묘순 선생님 답변하시죠. 네, 오타 교수님 감사합니다. 첫째, 선행 연구에 대한 언급은 꼭 필요한 말씀을 토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희는 정지용의 뛰어난 언어 감각이 일본어 시 창작과 교호작용을 거쳐 완성된 사실에 주목하면서 사네섹시 들녘사네 이런 것들 일본어로 개작하면서 정지용은 한자를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 일본어 음가를 활용하고 조선어로는 존재하나 일본어를 찾지 못했을 때는 유사한 일본어 한자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자어를 채워지지 않는 잉여의 지점을 일본어 음가를 달아 부연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슬픈 운성화 같은 경우에는 제목의 개작을 통해서 신라와 인천이라는 식민지 장소 표상을 소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고 3장에서 사네섹시 들녘산에 돌아오는 길 호면은 조선과 일본이라는 환경적 헤매의 작용으로 초래된 시적 실험이며 외국어로 인식하는 일본어로 개작하여 외국어로의 표현 가능성에 대한 가늠대 역할을 하였다는데 그 김동희의 논문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오해인데요. 그 역사적인 부분은 역사학자들의 고증을 얻어 다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그 사네섹시 들녘사네에서 정지용은 일본어로 최초 발표하였던 이시라는 표현은 정지용이 사네섹시 들녘사네를 처음에는 일본어로 발표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셋째, 3장에서 일본어를 단순한 외국어로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것은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근대와 근대를 포함하는 식민지 지배 문제에 대해 이해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닌 근대와 근대에 포함되는 식민지 지배 문제에 대한 이해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지용이 왜 동시를 쓰게 되었는지, 또 왜 정지용의 동시에 주목하였는지 그 의미는요. 윤동주 동시의 정형과 변형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정지용은 그러한 정형과 변형 동시를 쓰고 있었기에 이번 프롬에서 발제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일본어 번역에 대한 오역까지 세세히 짚어주신 오타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발제는 베트남에서 하겠습니다. 베트남 작가회 해외 문학 번역 심사위원인 레당환 베트남 국립대 교수께서 인간과 자연 공생 사상으로 본 정지용의 향수라는 주제로 발제하시겠습니다. 발제 시간을 10분 정도로 조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베트남의 레당환입니다. 제가 발표하는 주제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간과 자연 공생 사상으로 본 정지용의 향수. 이 주제는 아마 한국에서 연구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환경 보호 그 연구자로서 그리고 정지용의 그 시집 향수는 번역자로서 이 문학하고 환경은 이해와 관계가 있어서 이 내용은 이 주제는 그 생각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그 네 가지가 셔. 첫 번째가 그 정지용 시인의 만문에 대한 관점. 그 다음에 정지용 사문에 대한 노래. 그 다음에 바다에 대한 정지용의 자연 사상. 그 네 번째가 자연의 자연산에 대한 정지용의 사상. 그 네 가지로 머리만에는 나도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에 그 지구에서 기후 변화로서 많이 그 기후가 날씨가 많이 변화해서 그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그 재난이나 여러 가지 그 약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온 원인인지 우리 생각에는 바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균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정지용의 시인의 그 자연에 대한 사상은 살펴보고 현재 시점에서 그 가시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정지용 시인의 만문에 대한 관점. 이거는 그 전지 만문에 대한 개념인데 이거는 전지 만문에 대해서는 그 사람하고 만문이 평등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 사상은 그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말씀드릴 수 없어서 여기 그 만문은 근원적으로 평등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과 문은 하나라는 존재이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 그 옛날 시인, 옛날 그 중국 문화 시인들은 그 문화권에는 그 베트남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 사회나 사람에 대한 시가 아니고 항상 그런 그 자연에 대한 시입니다. 특히 그 바람이나 눈이나 땅이나 그런 꽃이나 그런 옛날에 그 자연에 대한 시가 지금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바로 옛날 그 고인들은 그 옛날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우리보다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정지용 시인의 만문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는 정지용 시집 향수는 고전시도 아니고 그 현대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현대시의 향수에 보면 그런 또 자연산 그런 풍경이나 무슨 자연산 그런 호수나 바다나 꽃이나 해산이나 모든 자연 현상에 대한 시가 많습니다. 그것도 옛날 그 고전 시의 내용이 영향을 받는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바로 사람과 자연은 서로 공생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시인의 사상에 있는지 그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가 지상사문 초목이나 꽃에 대한 그 노래 정지용의 시 향수 시집에는 나무 꽃하고 포함하여 9편이 있는데 첫 번째 시는 해바라보기 시 시작해요. 그것도 해바라보기도 나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적기우, 홍준, 남초, 나무, 인동차, 아리라 그런 나무에 대한 노래도 많아요. 시편에는 그 나무 그런 시편들에는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사람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슨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그런 동물도 가축도 같이 해야 한다고 그런 내용이고 그런 사람의 힘이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서로 협조해서 도와줘야 하는 그런 그 힘이 있어야 나무를 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경의만 하고 싶은 것은 바로 나무는 자라버리면 순간에 한 수 있지만 자라기 그 반전하기 위해서는 시간 한 10년 이상이나 필요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 만물이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나무는 감각이나 생각 능력이 없지만 사람과 다른 동물만큼 감화력이나 인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바다 물에 대한 정지용의 자연 사상. 향수는 바다는 다른 시는 한 연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협 이와 같이 그런 그 포함하는 시. 정지용의 고향 옥천은 바다가 없는 그런 대표적인 내륙 지역이지만 그 시에는 바다에 대한 많이 싣는 원인은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지리 의시, 한국의 지리적인 의시는 한 바다 주위에 다 돌려보고 그런 바다를 보면 그 정지용은 조국은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수에 대한 그 정지용 시도 매우 좋은 시가 많아요. 이거는 정지용 시 호수의 3편 있고 북포가 한 편 있습니다. 물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호수나 폭포는 다룬 시 내용에 부드러운 느낌이 난다. 그리고 호수를 보면 그리운 님의 연구는 보인다. 그런 사상도 있다고. 한국과 베트남의 바다가 넓고 호수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연 자랑과 물 보호가 같이 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생물 보호가 같이 죽은 물은 생물로 변화해야 그런 임무가 있어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상으로 정지용의 향수에는 그런 바다와 호수의 단치는 우리 현대 사회의 사람에 대해서 보호는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자연산에 대한 정지용의 사상. 한국의 총명적은 총명적 중에는 70%는 살로 차지합니다. 정지용시의 지인의 고향은 옥천이 또 내륙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향수는 자는 다룬 시가 7편에 있다. 예를 전정 장수산 하나 장수산 둘 백록산 비로봉 그다음에 구렁천 등이요. 그런 것이 일곱 가지의 산에 대한 다른 시가 있다고. 산과 산분의 관계, 그 산에 있는 그런 모든 동물, 나무가 포함하는 것은 에 대한 그 시가 많이 노래했습니다. 자연산에 대한 정지용의 사상에는 그 산에 대한 사랑, 바로 산에 있는 꽃, 향기, 그럼 그 산에 있는 그 짐승, 심, 그 모든 것은 그 정지용의 시에 다 내어 있습니다. 백록담이라는 시편은 나는 매우 좋아하는데 그 백록산시는 아마 그는 다른 시인은 전주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백록산 보니까 정지용 시인만 그런 산은 묘사한 주는 시인이라고 말하면 또 과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수는 자연 현상, 그래서 태양, 단, 별, 햇빛, 비, 바람 등 그런 다른 시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자연 현상은 또 그런 왜 자연 현상은 정지용 시인을 많이 쓰는가? 왜냐하면 그런 자연 현상 없으면 또 우리도 존재할 수 없고 물론 약현상도 미치지만. 그런 현상 없으면 또 우리 나무나 만물이나 사람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런 바람 시편은 시편 읽으면 사람과 바람이 어떻게
같이 존재할 수 있는지 그 바람하고 사람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그 내용은 살펴보고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은 나왔습니다. 인류는 매우 위험한 코로나19 감염병을 걸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의 이 병은 걸렸지만 죽은 사람도 날을 갈수록 더 많아지지만 그런 치료 방법가 아직 없습니다. 인류 사회, 과학 기술, 산업 등 발전할수록 자연과 사람의 관계 모순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의 균형이 파괴되면 모든 자연 재난이 일어나고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셈입니다. 그런 위기에 빠지면 태풍, 홍수, 화재, 전염병 등 모든 악영향을 받아서 세계 혼란스럽게 됩니다. 정지용 씨는 바로 그런 것을 우리한테 경고했습니다. 꼭 사람과 자연, 사람과 천연, 사람과 만물은 평등하게 생각하고 같이 발전하고 같이 존재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자연 공생으로 본 정지용의 시인의 향수를 통해서 자연은 사랑하고 그런 사상을 받아서 나아가서 자연 환경 보호 운동은 전개해서 녹색 세계를 만듭시다. 그렇게 나는 외국인으로서 정지용 시인 그 향수를 번역하면서 그런 감각, 그런 느낌은 있었지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아마 정지용 시인은 연구하는 자들은 더 많이 보충한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태준 시인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레다완 선생님의 발제문 아주 잘 읽었습니다. 정지용 시 세계의 한 특징이 자연주의에 있고 그 시관이 우주 만물을 대등한 공생의 관계로 바라본다는 데 있다는 점을 지적한 대목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이 발제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그 시대적인 상황하고도 맞물려서 정지용의 시세계를 분석하는 하나의 분석틀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인과 물은 똑같이 천지의 생이라는 문장에 대한 질문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지용의 사람과 자연의 공생관계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협력적 관계에 대한 신뢰들을 소개해 주신 대목인데, 이 대목은 우리 한국의 연구자 가운데 자연 그대로의 질서와 자연 그대로의 미를 추구하는 것이 정지용의 정지용이 노래한 자연의 특징이고, 또 정지용이 그의 시를 통해서 발견한 자연은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런 맥락의 연구문이 있습니다만 이것과 대동소이한데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지용이 노래한 시적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특별하게 주목하신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제가 드린 질문은 상당 부분 발제하신 발제문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경과한 것 같고요. 내륙 출신인 정지용 시인의 시에 바다라는 공간이 출현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한 대목도 각별하게 읽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정지용 시에서의 바다 공간도 생명들이 공생하는 생동적이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이해하셨고, 또 바다를 다룬 시가 등장하게 된 이유를 정지용 시인이 일본에 유학을 갈 때 바닷길로 갔다 온 경험이 많아서라고 분석하셨습니다. 실제로 정지용의 바다 시편 이전에는 그 한국 시의 전통에서 바다 시편이 드물었고 193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그것은 한국 시인들의 현해탄 경험과 무관하지 않고 또 정지용의 바다 시편과도
영향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지용의 시세계가 새롭고 바다를 다룬 이 정지용의 시세계가 새롭고 시적 모티프의 그 확장을 이끌었다는 점도 그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정지용의 마음속의 바다는 조국이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이 문장에 대해서 보충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선생님께서는 베트남 작가회의 해외문학 번역심사위원으로 계신데 뭐 좀 다른 질문입니다만은 베트남 현대시의 주요 지금 관심사라든지 경향에 대해서 그리고 베트남 시에 대한 베트남 국민들의 관심도 그리고 젊은 시인들의 활동이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직접적인 발제문과는 관련성은 없습니다만 한 말씀 청해 듣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발제문을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레당환 교수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는 무슨 만문하고 인간한 관계인데 생태계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나는 그런 책은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거는 우리 박휘병 전 서울대학교 교수인 박휘병 교수님은 한국의 생태 사상 그러니까 오래전에 그런 책에 썼는데 이거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여기는 생태계에 대한 그런 만문하고 인간 어떻게 관계하는지도 많이 설명했다고 그런 나는 참고했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바다 정종인 바다를 보면 나라는 조국은 본다는 그런 문장인데 그 문장은 정종이 해협에 있는 그런 문장 나의 청춘은 나의 조국 다음 날은 한국의 개인 딸이며 그런 시편에서 그런 문장에서 나온 그런 의미인데 그것도 그런 나는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가 한국의 인본의 침략을 받아서 그런 정지용 씨는 일본에서 유학해서 조국은 들어가면 바다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바다를 보면 아마 조금 본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에 저는 현재 베트남 시인의 경향이 어떤지 그는 베트남 시인들은 지금도 현실적으로 현대시 그는 자유시하고 찬군시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에 대한 전쟁 베트남의 전쟁에 대한 그런 기억 그 다음에 지금 사회 건설에서 어떻게 경제 시장 경제에 넘어가서 사람 마음은 변화, 사회 변화에 대한 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트남에서도 시 쓰는 시인이 많아요. 시 쓰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 시 좋아하는 사람 있지만 시 집은 팔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집은 무슨 출판하면 선물로 자기 친구나 여기 작가회에서 서로 문인들에게 선물 줍니다. 물론 유명한 시인들은 또 시집 판매할 수 있지만 그런 기본적으로 그런 많이 팔리지 않는 것은 시는 그런 시로 돈을 받아서 산주는 사람 그런 많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네, 네 분의 발제자와 네 분의 토론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줌 화상 회의로 진행된 오늘 토론이 동북아 시대와 정지용 문학의 재발견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3회 정지용 동북아 국제문학 포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체 진행과 발표 토론을 해주신 9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0년 정지용 동북아 국제문학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중국, 일본, 베트남 현지에서 직접 포럼에 참여해 주시고 현지 영상을 통해서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4시부터 32회 정지용 문학상 시상식과 시인과 함께하는 시노래 콘서트가 줌과 유튜브로 생중계되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